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25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요. 미준의 댓글창에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중한 시간 할애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사이트와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있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댓글창 오셔서 한번 다른 구독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것도요. 재미도 있고 여러분 투자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미준이 여러분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의 댓글에 저도 좀 답변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프리미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댓글창에서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25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월요일에 미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초반에 약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 중반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하면서 결국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존스는 플러스 1.34, S&P 500이 플러스 1.19, 나스닥 0.86%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주들의 추세를 보시면요. 생각보다 떨어진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국의 전기차 종목들이 굉장히 맥을 못 추고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는데요. 리오토가 마이너스 17.39, 니오가 마이너스 15.7%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 밖에 발레가 마이너스 5.79, 스타벅스가 마이너스 5.47, 누홀딩즈 마이너스 5.08, 오픈도어 마이너스 4.84, 펠로톤 4.63% 떨어졌고요. 그 밖에도 TSMC가 마이너스 3.86, 루시드 마이너스 3.83, 인바이테 3.72% 떨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도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12% 올라갔고요. 애플이 플러스 1.48, 구글이 플러스 1.47, 엔비디아 플러스 1.07, 아마존 0.46% 올라갔습니다. 떨어진 종목도 3개 있는데요. 메타 플랫폼즈가 마이너스 0.2, 테슬라 마이너스 1.49, 넷플릭스 마이너스 2.46%로 마감이 됐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요,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15% 이상 폭락을 하면서 패닉 셀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오미지를 통해서 제가 전달해드렸던 3분기 GDP 발표 내용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3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3.9%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일단 데이터 발표가요, 그 원래 계획되어 있던 날짜에 비해서 일주일 정도 연기되면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망가져 버렸다.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또한 2022년 초반에 만들어졌던 타겟이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 타겟이 5.5%였거든요. 그런데 어제까지 이제 YTD로 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2022년 경제 성장률 타겟은 물 건너갔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이 5.5% 타겟이요, 굉장히 낮은 수치였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GDP 성장률 타겟이 5.5% 이하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30년 만에 최하치의 타겟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기차 쪽의 세일은요, 작년 대비해서 10월 달에 73.5% 정도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자, 중국의 패신저 카 어소시에이션 CPCA가 있습니다. 중국의 승용차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예상하기를 중국 쪽의 전기차 매출은 73.5% 정도 작년 대비해서 성장할 것이다. 2022년 10월에 예측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판매 대수는 55만 대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먼슬리 세일이 그렇게 해서 작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성장률이 괜찮죠. 73.5%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9월 달에 61만 1000대가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단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나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경기가 굉장히 급속도로 얼어붙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지금 전체적으로 자동차
기업들이 평균 데일리 세일이 26% 정도 첫 번째 주에 떨어졌거든요. 코비드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10월달 첫 번째 주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모든 자동차 기업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회복을 시작해서 현재 작년 대비했을 때 13% 정도 향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기차가 아니라 전체적인 자동차 산업 판매 대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승용차 시장을 기반으로 했을 때 10월 달의 매출은 결국은 작년 대비해서 1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총 판매 대수는 191만 대 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전기차의 페네트레이션 레이트, 즉 침투율이라고 부르죠. 중국 쪽의 전기차 침투율은 28.8%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9월 달에는요, 31.8%였기 때문에 전기차 침투율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있다,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의 판매 실적이 조금은 둔화된다는 뉴스,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던 중국 경제 성장률의 뉴스가 겹치면서 중국 쪽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기차 시장,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자, 이번에는 테슬라의 특정된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3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발표가 났거든요. 자, 매출은 65%가 점프를 했다. 하지만 헤드윈즈, 맞바람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이 기사의 제목입니다. 자, 테슬라가 레포트를 했는데요. 5.13 빌리언을 이번에 중국에서 매출로 만들어냈다. 3분기 3개월 동안 그랬다는 거고요. 작년과 대비했을 때 매출은 65% 정도 중국 지역에서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매출은요, 전체 매출, 턴오버가 이제 레비뉴랑 같은 뜻이거든요. 전체 매출의 24%를 지금 중국에 의존하는 기업이 테슬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쪽의 매출이 가장 크죠. 48%, 거의 절반 가까운 매출을 지금 미국에서 만드는 기업이 테슬라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2022년 첫 번째 9개월 동안의 실적을 살펴보면요, 중국의 매출이 50.4% 올라가면서 13.6 빌리언을 기록을 했는데요. 물론 50% 이상 매출이 상승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숫자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에 어닝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리세션이 지금 중국에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심한 리세션은 아니죠. 왜냐하면 일종의 리세션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테슬라가 얘기하기를 아마도 자동차 판매 실적에 대한 타겟을 올해 미스할 것이다. 그래서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실토를 한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는 3분기의 딜리버리 숫자에서 지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있잖아요. 모델 3 그리고 모델 Y의 가격을 동시다발적으로 내렸는데, 제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모델 3는 한 5% 정도, 모델 Y는 기존의 가격에서 9% 정도 급격하게 내리면서 이제 테슬라가 가격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국 쪽의 상황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브랜드 파워 그리고 경영진의 능력으로 이러한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투자기관의 시장 전망에 관련된 뉴스고요. 자, 이번 뉴스는 마지막에 반전이 숨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자, 스티플이라는 투자기관에서 이야기하기를 S&P 500이 앞으로 15% 정도 6개월 내에 급등할 거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쿨다운할 것이다, 잦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기대해라. S&P 500이 랠리를 할 거고요. 앞으로 6개월 동안 15%나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잦아질 것이고, 연준에서는요, 지금 현재 굉장히 공격적인 타이트닝, 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타이트닝이 조금씩 완화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전문가는요, 스티플에서 전략가를 맡고 있는 베리 바니스터고요. 자, 이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벤치마크 인덱스, 미국의 벤치마크 인덱스는 S&P 500이죠. S&P 500이 내년 4월까지 4,300을 찍으면서 회복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물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잦아져야 되고, 또 하나는 연준에서 호키시한 모습이 이제 피크를 찍어야 된다. 피크를 찍고 이렇게 굴절하는 걸 우리가 피봇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페드의 피봇이 나타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4,300을 찍은다. 이렇게 지금 예상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클래식한 미국의 리세션이 시작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리세션이 전형적인 리세션이 있고요. 지금처럼 그냥 간단한 리세션이 있는데 지금은 심각한 리세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이 지금까지 WW2는 월드워 2를 얘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리세션의 평균치만큼 S&P 500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미 주가는 선 반영을 했는데 너무나 많이 반영을 했다는 거죠. 이번 리세션은 전형적인 리세션이 아닌데 전형적인 리세션에 떨어지는 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과거의 리세션에 보통 S&P 500은요 23% 정도 평균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S&P 500이 이미 22% 가까이 하락을 했잖아요. 따라서 과거의 전형적인 리세션만큼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한 리세션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 이 논리가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가까운 미래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현재 시클리컬 순환주에 투자를 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세미컨덕터 반도체라든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테크 하드웨어를 만드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좋은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니스터의 의견이고요. 자, 하지만 여기부터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이 전문가는 2023년 이후로는 굉장히 커다란 투자의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큘러 베어 마켓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세큘러는 구조적인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주에 투자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베어 마켓이 나타난다. 즉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은요. 대세 하락장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상승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PE 레이쇼가 반토막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상한다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을 보시면요. 2021년부터 2031년입니다. 따라서 2021년 수준의 PE 레이쇼가 앞으로 10년 동안 반토막으로 줄어들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EPS, earning per share죠. 기업의 실적, 순이익은요. 더블이 될 것이다. 2배로 늘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EPS가 더블이 된다는 것은요. 10년 동안 매년 7.2% 정도 기업의 실적이 상승한다, 성장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EPS랑 PE 레이쇼의 관계를 보시면 주가는 PE 레이쇼 곱하기 EPS죠.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 바로 주가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실적이 2배 이상 올라간다 해도 PE 레이쇼가 반토막이 난다면 같은 기간 동안 주가는 그냥 횡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무서운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을요. 우리가 과거의 PE 레이쇼 역사를 살펴보면 조금은 안도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는요. PE 레이쇼, S&P 500의 PE 레이쇼 역사를 쭉 살펴볼 수가 있는데 뭐 과거에 17배, 14배, 16배 간 적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22배, 23배, 24배 간 적도 있고. 자, 근데 아까 그 전문가는요. 2021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PE 레이쇼가 반토막이 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2021년 1월 1일 때 PE 레이쇼가 35.96이었습니다. 36에 가까웠죠. 따라서 반토막이 난다는 것은 18배를 얘기하거든요. 지금 현재 PE 레이쇼, S&P 500의 PE 레이쇼는 19.75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더 떨어져도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밸류에이션의 하락을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기사는요. 굉장히 좀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숫자를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그렇게까지 무서운 전망은 아니다. 결국 우리가 믿고 있었던 장기적인 논리가 있잖아요. 미국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밸류에이션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지만 미국의 상장해 있는 기업들은 우리 시대를 앞서 나가는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따라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earning per share, EPS는 계속해서 8%, 9%, 10% 정도 급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고요. 그러한 투자 논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기사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다른 월가의 목소리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 목소리에 따르면 일부 탑 엠베서들, 최고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현재 테크 주식들의 밸류를 무시하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테크 주식에 투자를 개시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이것은 내가 2008년 3분기 이후에 본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테크 주식을 완전히 무시하면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다. 왜냐면 지금 매크로 상황 때문에 굉장히 테크 주식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매크로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기업의 펀더멘털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감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전문가는요, 폴 셔츠라는 사람이고 이분은 헤리티지 캐피탈의 창립자이자 회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22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테크 주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무려 32%나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의 기회가 그 안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역설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주가가 많이 폭락했다고 해서 다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특히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경기가 계속해서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기업의 매출이 말라버린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스냅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날 30% 이상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매크로 영향이 굉장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반등하거나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업의 펀더멘탈을 철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에서 투자 환경에서 주식을 선정할 때는요.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냐면 현재 PE 레이시오가 굉장히 낮은 주식 중에서 과거의 역사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PE 레이시오가 낮은데 과거에는 어땠는가? 과거에는 굉장히 높은 PE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지금 현재 떨어져 있었다면 하나의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요. 지금 현재 과거 역사에 비해서 PE 레이시오, 멀티플이 많이 떨어져 있는 테크 주식을 쭉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뒷부분까지 다 나오지가 않아서요. 제가 엑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번 기사에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총 11개인데요. 첫 번째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YTD로 주가가 55.5% 폭락을 해버렸고요. 자, 그리고 지금 목표 주가랑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면 3.8%밖에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초라한 전망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의 평균을 보면요. P 레이쇼가 무려 94.9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6.1배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과거 역사를 봤을 때 넷플릭스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 알파벳이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까지 도달을 하려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40% 정도 급등을 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목표 주가를 가지고 있고요. 자, 과거 5년 동안 P 레이쇼의 평균은 33.1, 지금 현재는 19.4이기 때문에 알파벳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를 비교해 보면 상승 여지가 59.3% 남아 있고요. 과거 5년 P 레이쇼의 평균은 52.9배, 지금 현재 P 레이쇼는 36.3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애플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까지 25.8%가 남아 있고요. 자, 5년 평균 P 레이쇼는 22.9, 현재 P 레이쇼는 23.5입니다. 따라서 애플 같은 경우는요. 목표 주가는 굉장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평균에 비해서 지금 현재 P 레이쇼가 오히려 더 높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애플의 비즈니스가 과거보다 지금이 더 좋을 것인가? 만약에 과거 5년의 성장률보다 앞으로 향후 성장률이 더 좋다면 이런 P 레이쇼가 용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P 레이쇼가 예전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는 과거 평균이 27.4배, 지금 현재 P 레이쇼는 14.1배까지 떨어져 있고요. 자, 잭 헨리 앤 어소시에이션 37.9, 36.6입니다. 자, 여기 IBM도 보입니다. IBM은 과거 5년 평균이 18배였는데요. 지금은 14배까지 떨어져 있고요. 메타 플랫폼즈는 26.7배, 13.4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타 플랫폼즈의 P 레이쇼가 반토막이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성장률이 반토막이 났다면 이러한 멀티플의 감소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테이크2 인터랙티브가 48.3배였는데 25.4배까지 떨어졌고 마지막 종목은 하모닉이라는 종목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시킹 알파를 통해서도 과거 PE 레이쇼와 현재 PE 레이쇼를 비교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가셔서요. 자, 일단 퀀트 스코어로 정리를 좀 해보죠. 퀀트 스코어가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과거보다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SQM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SQM 주식으로 들어가서 밸류에이션을 클릭을 하시면 밸류에이션 한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PE 레이쇼가 나와 있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SQM이라는 종목은요, 과거 5년의 PE 레이쇼가 38.52였는데 지금 현재 PE 레이쇼는 12.59까지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거의 뭐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진 거죠. 따라서 굉장히 좋은 밸류에이션을 현재 가지고 있다. PE 레이쇼 포워드 앞으로 12개월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도 과거 평균은 29배, 지금 현재는 7.1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 이 외에도 성장률이 괜찮은지를 봐야겠죠.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떨어져서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그로스 성장을 클릭을 하시면요. 자, 과거 12개월 동안 SQM의 매출은 205%가 증가를 했고요. 다가오는 12개월 동안도 79.87%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의 성장은 굉장히 좋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EPS의 성장도 봐야겠죠. 과거 12개월 동안 EPS의 성장이 783%, 그리고 다가오는 1년 동안도 177%의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SQM입니다. 자, 그리고 시킹 알파에는요, 장기적인 전망도 나와 있는데 여기 바로 EPS 포워드 롱텀 그로스입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평균적으로 애널리스트의 전망치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EPS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는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4.7% 정도 장기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주식이거든요. 자, 13.7%가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밸류에이션으로 가야 됩니다. 14.7배를 넘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성장률은 좋은 성장률이 아닌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PE 레이쇼가 12.59, 그리고 포워드로는 7.1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순이익이 14% 정도 성장한다면 지금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PEG라고 부릅니다. PE 레이쇼를 성장률로 나눈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SQM의 PEG 레이쇼는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타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주식의 밸류에이션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온 세미컨덕터를 한번 클릭해보죠. 밸류에이션으로 가셔서 PE 레이쇼를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PE 갭은 여기 역사적으로 평균치가 나와 있지 않아서 논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5년 평균 PE 논갭 레이쇼는 20.43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4.4까지 줄어들었고요. 자, 그리고 논갭 PE 포워드를 보시면 지금은 12.7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온 세미컨덕터 역시 과거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PE 레이쇼,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PEG가 있는데요. PEG 같은 경우는 0.08 그리고 0.59로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역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성장률이 좋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매출의 성장치는 지난 1년 동안 28.79%, 과거 5년 평균은 10.59밖에 되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16.5%의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온 세미컨덕터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EPS의 성장도 나와 있는데요. 과거 12개월 동안 219% 순이익이 성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EPS의 앞으로 포워드 성장률은 79.47%라는 높은 수치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봐도 21%가 넘는 굉장히 건강한 성장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주식이 온 세미컨덕터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는 것이 추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월가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는데요. 자, 이번에 전달해드릴 목소리는 HSBC라는 투자기관에서 내고 있고요. 자, HSBC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수많은 반도체 종목들이 주가가 하락해 있잖아요. 자, 그 중에서 한 종목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 많은 잠재력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후보군이 나와 있습니다. 퀄컴, AMD 그리고 인텔인데요. 과연 이 세 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 HSBC가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SBC 애널리스트 이름은 프랭크 리고요. 자, 리가 시작했다.
줬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커버를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는 퀄컴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AMD 보유 의견, 세 번째는 인텔인데 인텔은 at reduce니까 줄여라. 그 얘기는 이제 매도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 종목 한 종목씩 그 의견을 좀 들어볼 텐데 첫 번째 퀄컴 같은 경우는요. 리가 얘기하기로 지금 포지션이 너무나 좋다. 그래서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놨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비욘드는 뭐뭐를 넘어선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퀄컴이라는 종목은 브레드 앤 버터가 스마트폰이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특화된 제품만 만드는 기업이 퀄컴이었는데 이거를 넘어서서 다양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 놨다라고 의역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리가 얘기하기를 퀄컴은 가장 완벽하게 지금 테크놀로지를 오퍼링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완성된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만드는 그런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의 반도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expand라는 단어가 나오죠. 확장을 해놨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서요. 이제는 더 이상 스마트폰에 한정된 그런 반도체 종목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토, 자동차 쪽의 반도체, 그리고 인터넷 커넥티드 디바이스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거죠. 인터넷과 연결된 장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80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퀄컴의 주가가 116.38입니다. 따라서 116.38에서 180까지 올라가면 적어도 50%에서 55% 정도 성장의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AMD입니다. AMD에는 홀드, 보유 의견을 줬고요. $60가 목표 주가인데 현재 AMD의 주가를 보시면 58.7이죠. 따라서 앞으로 1년 동안 횡보할 것이다. 주가의 반등이 이렇게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이죠. 자, 리가 얘기하기를 AMD는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긍정적인 면부터 보면요. 자, 이분이 예상하기를 엄청난 많은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해 왔다. AMD가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CPU 시장의 매출을 계속해서 증대하면서 인텔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 내년의 말 정도가 되면요. 노트북 시장에는 24% 넘게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서버 시장에서도 19%의 CPU 점유율을 보여줄 것이다. 이게 지금 AMD에 주고 있는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요. 인텔과 AMD 랩탑 컴퓨터 쪽의 CPU 시장 점유율을 보고 계신데요. 아직까지는 큰 폭으로 인텔이 앞서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90%를 넘어가던 인텔의 시장 점유율이 이제는요. 73%까지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반면 AMD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분기 전만 해도 굉장히 초라했었거든요. 보시면 2019년에는 8.7 그리고 이제 2020년 들어서도 13% 뭐 19%가 2020년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지만 지금 현재를 보시면 2022년 2분기에 드디어 26%를 초과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확인한 내용이 지금 실질적으로 숫자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서버 시장 점유율인데요. 서버 시장 점유율은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나죠. 이 파란색이 인텔인데 아직까지는 독보적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까만색이 지금 AMD의 시장 점유율인데요. 2018년까지는 굉장히 초라했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2021년 들어서 15%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기사에 따르면 19%까지 내년에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이제 리가 가지고 있는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하지만 AMD에는 배드 뉴스가 있습니다. 그 배드 뉴스는 뭐냐면요.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배드 뉴스는 뭐냐면 PC 시장 그리고 지금 서버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둔감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다란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AMD다. 따라서 굉장히 잠재력은 높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텔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아직도 굉장히 크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뺏어올 잠재력은 굉장히 높은 기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의 반등을 노리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처해져 있고 거기에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면에서 AMD에 홀드 의견을 줬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은 인텔인데요. 인텔은 여러 면에 있어서 굉장히 전망이 어둡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런칭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신제품이 계속 나와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인텔이 AMD에 뺏기고 있다는 점. 지난 4년 동안 계속해서 뺏겨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중에서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퀄컴이 가장 좋아 보인다는 의견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퀄컴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5G 혁명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가 바로 5G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2G, 3G, 4G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될 5G는 지금까지의 3G, 4G와 커다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4G까지는요, 보통 이제 인터넷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왔죠. 뭐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너와 내가 연결이 되는 세상이 바로 3G, 4G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5G부터는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세상이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만든 거고요. 자, 사물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인터넷과 클라우드에 연결시켜서 데이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가면 도시 전체가 인터넷과 연결되는 스마트 시티 같은 것도 가능할 날이 꼭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먼 미래의 이야기고요. 가까운 미래에 인터넷 그리고 5G와 연결된 가장 첫 번째 사물은 이제 TV, 스마트 TV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커다란 혁명이 발견되는데 그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앞으로 자동차는요, 5G를 통해서 클라우드 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와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차 안에서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화상 통화도 하고 공부도 하는 이런 시대가 곧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서는요, 자동차 자체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 컴퓨터, 인공지능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된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이러한 시대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터넷 혁명 그리고 모바일 혁명은 많은 기업들을 부자로 만들어줬고요.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스마트 카의 혁명에 어떤 기업들이 일조를 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를 읽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퀄컴이라는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학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지체돼서요, 남아있는 기사는 헤드라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애플이 미국 쪽에서 가격을 인상한다. 그리고 이번에 가격을 인상하는 부분은요, 애플 뮤직, 애플 TV와 같은 서비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비를 올린다는 거죠. 애플 뮤직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1달러를 올려서요, 원래는 9달러 99였는데 10달러 99로 올라가고요. 애플 TV 같은 경우는 원래 4.99달러였는데 6달러 99센트로 무려 2달러나 상승을 시킵니다. 자, 애플 원이라는 번들도 있습니다. 패키지죠. 이 패키지 가격은 2달러에서 3달러 정도 상승을 한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애플이라는 종목이, 애플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좀 서비스 매출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요, 오래간만에 텔라닥이라는 기업이 등장을 했는데요. 자, 구겐하임이라는 투자기관에서 텔라닥의 평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 원래는 이제 매도 의견이었는데 보유 의견으로 올려줬거든요. 그 이유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특히 매출의 증대가 예상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줬는데요. 그 근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앱 데이터를 살펴봤다라고 합니다. 앱 데이터 중에 이제 텔라닥의 비즈니스 부분인 베터 헬프라는 비즈니스가 있는데요. 베터 헬프는 이제 정신과 상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이 전체 텔라닥의 매출의 40%를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부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비즈니스 부분에 최근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좋은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번에 구겐하임의 평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은 테슬라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모간 스탠리는 정통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안겨주죠. 자, 그런데 모간 스탠리에서도 이번에 에스티메이트를 약간 줄였다고 합니다. 지금 목표 주가가 원래 350이었는데 330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환율의 영향도 있고 코스트, 비용이 아직까지도 계속 올라가 있다는 점, 그리고 새롭게 공장, 기가팩토리를 2개나 열면서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긴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조나스라는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지금 현재 롱텀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할 것이다. 자, 그래서 2025년에는 320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판매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2030년까지는 770만 대 정도를 판매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아담 조나스의 전망입니다.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는 770만 대가 아니라 2천만 대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25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시킹알파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반드시 미준 채널의 댓글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많은 분들께서 참고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준 커뮤니티에 전반적으로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